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1권의 5강 시간과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파인만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어떻게 정량적 측정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예가 시간과 거리라는 개념들입니다. 이번 강의의 초점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본질주의와 유명론의 차이, 바로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말한 건데요. 그것이고 우리가 가진 개념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인만이 이 강의 시간과 거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적인 그 내용의 몸통은 파인만은 물리학자가 시간과 거리를 어떻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서 아주 긴 시간까지, 아주 짧은 거리에서 아주 긴 거리까지 말입니다. 그 방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의 길이가 어떤 시간의 기준이 된다던가, 진자의 운동, 동위원소의 반감기, 또 미터 기준, 빛의 파장 길이,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시간과 거리를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는가를 파인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핵심은 이런 내용의 그 뒤에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은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측정 자체가 개념을 만든다는 겁니다. 즉, 측정이 없으면 존재가 불확실해집니다. 시간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이 시간을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애매하죠. 그럼 물리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복잡하고 애매한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파인만은 지금은 고전역학을 강의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배우기에 필요한 배경을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죠. 물리학,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싶거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미리 설명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시간과 거리에 대한 그 강의는 사실은 다소 불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개념들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온도에 대한 건데요. 뜨거운 온도는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뜨거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는 원래 통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을 하나하나씩 볼 때는 온도라는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아가서 여기 북쪽이 어디지라고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은 지구의 표면이나 어떤 별의 그 행성의 표면에서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속의 물질들도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개념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개념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나 거리를 말할 때에도 우리가 그걸 비록 측정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시간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측정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곳에서는 아직 시간은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작은 거리나 큰 거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10의 천승 미터라던가 그런 얘기를 쉽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 거리는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측정이 개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측정이 시간과 거리를 만들 수 있고 만약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거기엔 시간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파인만이 이 시간과 거리라는 개념에서 그 거리라는 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1963년에 파인만이 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아직은 고전역학을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나중에 양자역학과 상대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통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그 물리학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보통 고전적 물질주의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미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가 있어야 다른 걸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19세기까지의 고전 물리학에서의 시간과 거리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다시 고려하는 것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고전적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 있으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맨 처음 출현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은 19세기, 그러니까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나왔고 양자역학은 보통 1920년에서 27년 그 사이에서 이제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양자역학적 현상이나 그 상대성 이론적 선상은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을 줬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고전적 물질주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그냥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이런 게 옳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 파인만이 이 강의를 하고 있는 1963년에 파인만은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자명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파인만은 자기가 철학을 싫어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형이사학 땅에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과 그러나 그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리와 어떤 시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1920년대의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들은 이런 철학적인 것에 대한 그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고전적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화이트 헤드라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사람이 어떤 과학과 근대 세계를 1925년에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말한 얘기였고 또는 그 양자역학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어윈 슈레딩거가 이제 1925년 그러니까 그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 형이사학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어떤 길을 찾아서라는 에세이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1920년대만 해도 놀라운 것이었는데 파이만은 1963년에는 마치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슬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21세기의 많은 사람들도 특히 그 물리학을 처음 배운 사람은 고전적 물질주의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00승 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지나치게 기술적인 문제거나 과학 전문가의 문제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과는 상관없지 않은가,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린 사회와 그 책적들인데요. 이 책은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1945년에 전체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칼 포퍼가 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말은 과학이
유명론에 도달한 반면 사회과학은 여전히 본질주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주의와 그 유명론이란 무엇인가? 이 방법론적 본질주의라고 하는데, 이 본질주의는 순수한 지식의 과업을 숨겨진 본성이나 형상 혹은 사물의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지적 직관이 본질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모든 본질은 고유한 이름을 가진다.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으면 이 시간의 본질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마치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우리가 비록 이것을 보지 못했더라도, 측정하지 못했더라도 그것 자체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냐에 상관없이. 그런데 유명론이라는 것은 순수한 지식의 과업을 사물을 기술하는 데서 찾습니다. 과학은 갈릴레오 시대에 이미 유명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이전에는 사실은 세상을 어떤 철학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갈릴레오는 바로 이 파인만이 얘기하고 있듯이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과학의 이제 몸통으로 삼았죠. 또 다른 예는 뉴턴이 중력 법칙을 발표했지만, 뉴턴은 중력이 왜 있는지, 중력의 본질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중력은 이러저러한 수학적 공식대로 힘을 발생시킨다라고만 말하죠. 그래서 유명론은 우리가 어떤 본질을 알고 있다라고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런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거리라는 개념, 그리고 측정, 이런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자주 쓰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삼각법이거든요. 삼각법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거리를 재고자 하는 어떤 녀석의 어떤 그 방향, 그 각도를 재죠. 그 각도를 재고 이 삼각형의 원리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는 녀석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당연히 소위 말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본으로 하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언제나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위에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둥근 구체 위에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 270도인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법을 쓰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이 유효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걸 그냥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 가정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무한히 확장하게 되면 어떤 한계에서 이런 가정이나 이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어디나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그 개념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우리가 어떤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원은 원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칼 포퍼가 한 말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끝마쳐 보겠습니다. 칼 포퍼는 과학이 유명론에 도달한 반면 사회과학은 여전히 본질주의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물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개념을 쓰고 이론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물리학이 고전적 물질주의에서 말한 절대적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현대과학에 도달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개념을 본질주의적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얻게 되었고 그 개념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